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힘이 좀 없으시네요. 힘이 좀 없죠. 네,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올 게 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올 게 왔어요. 자, 이빨 꽉 물자고. 근데 이번 이 딱 이렇게 뭐죠? 우리가 롤러코스터라고 그러죠. 롤러코스터 꼭대기에서 이제 내려갈 준비하는 거죠. 딱딱딱딱딱딱 소리 내면서 올라갔다 잠깐 멎어서 휙 하고 내려갈 때 그 느낌이 지금 나요. 느낌이 이번에 밑으로 좀 갔다가 오는 건데,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추세적인 근데 이제 어디까지 이 롤러코스터 하강의 기덕지가 얼마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뭐 이거 짧게 잘라서 먹을 수 있죠. 짧게 잘라서 먹을 수도 있어요. 빠져나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이 잘하는 짓일까 못하는 짓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일단 이번엔 내 몸뚱이로 한번 견뎌볼래, 이런 생각을 하고 몸뚱이로 견뎠는데 장 마감하고 나니 또다시 약간의 후회가 올라오더군요. 네. 어떤 의견인가요?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리고 또 수익도 엄청 난 종목들은 현금화 했어도 되기는 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뭐 계속 갖고 가고 싶어서 그냥 들고 있었는데 한 3-4% 얻어 맞으니까 아프네, 생각보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제일 아픈 건 뭐냐면, 제가 현금성 주식이라고 산 주식들 있잖아요. 오늘 다 주식으로 돌변하다. 현금 아니고. 그렇죠. 뭐 몽둥이 같은 거 없어? 때려주고 싶어. 현금성 주식. 때려주고 싶어 진짜. 현금성 주식이란 말은 근데 사실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뭐 채권성 주식 이런 말은 들어봤거든요. 현금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거래 사이즈도 크고, 그다음 뭐 둔탁해서 올라갈 때는 전혀 안 움직여서 이게 현금인지 주식인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주식들 있잖아요. 이놈들이 왜 떨어질 때는 왜 주식으로 돌변하는 거야? 떨어질 땐 주식이죠. 떨어질 땐 주식이, 올라갈 땐 현금이. 이놈들 그냥 때려주고 싶네 진짜. 네. 그런데 그래서 고민입니다. 오전에 이제 그 현금이 많았던 계좌를 조금 사다가 잠깐 멈췄어요. 네. 조금 사다 멈춰서 이거 이 생각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지금 그 얘기부터 먼저 한번 좀 해볼까요? 베트남 얘기. 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특히 베트남은 조금 하락폭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베트남 VN30, 30종목이 들어있는 거. 종목인데 지수가 전 종목 하한가요? 전 종목 하한가. 6점대 후반이니까 7% 다 빠진 거예요. 7% 거의. 하한가니까 전 종목 하한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목은, 계속 이제 제가 리본 얘기 드렸잖아요. 리본이 여기서 앞에서 움직이면 저 뒤에서 크게 움직인다. 그래서 원자재라든가 신흥국 증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전 세계 자본을 땡겨가지고 투자를 하는 애들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레포에서 발을 빼는 느낌을 준 거잖아. 빼겠다고 한 거잖아. 발을 빼겠다고. 1개월물에서. 근데 레포는 사실 따져보면 어떤 시장이냐면, 우리가 이제 본체 시장이 있고, 본체 시장이라는 건 뭐 주식 시장도 있고 대출 시장도 있고 본 돈이 돌아가는, 원래 돈이 들어가는 시장이 있고, 여기에다가 돈을 땡겨와서 투자하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뭐 어쨌든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랬는데, 연준에서는 이 본체 시장을 제대로 때리는 건 금리고, 금리를 인상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 추가적인 비전통적으로 시장을 부스팅 해줬던 것은 양적 완화고, 그래서 그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부르고, 여기까지만 해도 돈이 넘쳐요. 네. 돈이 넘치는데 은행권들이 너무 빡빡하게 돈을 돌리다가 한번 와장창 묶인 게 레포 시장의 어떤 마비였었죠. 네. 2년 전에 있었던 레포 시장의 마비였는데, 그거를 선수가 되어서 감독하시는 심판인 연준이 거기에 선수를 뛰어들어서 다 받아줬어요. 마치 리틀 야구에서 애들이 공 던지면 어른 감독이 공 받아주고 배트 쳐주듯이 다 해준 거야. 그렇게 다 해줬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짓은 안 해도 되겠다. 애들이 이제 좀 늘었으니 나를 빠지게 했는데, 그거 빠진 것만 해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유동성의 상황에서는 아주 끝단인데 그쵸. 그 테이퍼링도 아니고 이 정도로 했는데 시장에 충격을 받았는데 걱정했던 거는 어찌 되었건은 저기서 레버리지가 창출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돈을 박아 넣어야 되는데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많이 박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본체 하나가 좀 줄어든다면 그러면은 해외 시장, 원자재 시장 이런 게 어떻게 될까? 근데 일단 아침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3만 달러 초반대까지 이제 밀리는 흐름. 많이 밀렸네요. 네. 고점에서. 네. 이렇게 보여줘서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베트남이 터진 거고요. 베트남 펀드 가입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한국 시장에. 근데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사상 최고치를 달려가고 그렇죠. 너무 좋았는데 네.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조정이 한 방에 이렇게 세게 오네요. 네. 근데 한국도 사실은 오늘 엄청 선방을 한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막았다. 이 개인 투자자들 아니었으면 저는 한 3%대 하락했을 것 같거든요. 3%가 아니라 한 5%까지도 빠질 수 있었죠. 그렇게도 보셔요. 네, 엄청 많이. 왜냐하면 분명히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는 입장에 외국인들은 물량을 많이 던질 수밖에 없었고 네. 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다 얻어맞았거든 분명히. 다 얻어맞았는데 완전 와봐 그래 와봐 쳐봐 뭐 이런 느낌? 예, 아직은 매수로 응대를 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샀고요. 만약에 3천 빠지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어떻게 될까? 3천 빠지면 3천 빠진 거 가지고 3천 과연 깨지면. 패닉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받쳐주지 않기 시작하면 개인들 투자자들이 어떻게 될까? 이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까? 위기다 생각할까? 위기가 클 것 같네요. 위기다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나는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이분들이 이거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 걸. 오늘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게 물론 하루 더 빠지면 잠시 주춤하겠지만 그런 느낌 들었어요. 만약에 3점까지 빠져서 한 고점 대비 200-300포인트가 빠지게 되면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때까지 이제 한국증시가 최근 몇 달 동안에 조정이 몇 번 있었잖아요. 네. 있을 때가. 근데 미국 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만 조정받았었던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 시장 조정부터 촉발을 해가지고 빠진 거라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리고 그 하락폭이 커진다면 용기를 내기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3번 정도 빠져서 크게 얻어맞으면 그게 맞고요. 원래 그거예요. 네. 원래 그건데 요번에 다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좀 느낌이 좀 이분들 이거 보통 아니네. 이거 뭐지 도대체?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오늘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이 기조적 하락으로 갈 상황인 건 아닌데 네. 우리가 모르는 포인트 하나 레버리지를 얼만큼 쓰고 있는지 우리 모른다. 그 레버리지가 어떻게 우리를 타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사실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조정하면 끝나는 거 아닐까? 네, 그렇죠. 그 정도 해주면 끝나는데 사실 큰 이슈도 아니었어요. 빠진 이슈가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그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포기를 선언을 하고 그 뭐 반대 매매 나가고 이런 우려 때문에 다른 주식들을 팔 거다 네. 이런 우려도 뭐 작용을 했고 연준에서 뭐 경기 관련된 뭐 성명서 내용을 좀 수정하기도 했고요. 그 내용도 반영이 됐고 1개월 레포 시장에서 발을 뺀 것도 근데 하나씩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금융시장의 폭락을 야기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이때까지 달려왔어서 그렇죠. 많이 이유를 찾은 게 아닌가. 맞아요. 첫 번째는 너무 과열됐다는 거. 과열된 냄비가 너무 뜨거웠다라는 것이고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거는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를 여기에 포함됐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레버리지를 회수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몰라. 네. 냄비가 사실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손끝만 살짝 닿았는데도 굉장히 뜨거웠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예측하지는 마시되, 요거는 이제 공간으로 열어놔야 돼. 이건 누구도 몰라. 이걸 누가 알겠어. 참여자들도 몰라, 이건. 자기가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자기는 그렇게 쓰지만 쟤는 얼마나 쓰는지 그걸 어찌 알겠어. 그렇죠? 그 부분은 몰라서 그렇지만 어쨌든 좀 밑으로는 공간을 열어놓으시되 이번 장이 블랙스완? 아닐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네. 내일 다시 블랙스완이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제한적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끝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합리적인 전망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시장 일단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는 1.7% 빠졌고요. 코스닥은 2.5% 빠졌습니다. 개인 투자들의 양 순매수가 지속이 됐는데요. 2조 원 정도 코스피에서 샀고요. 네. 3,600억 정도 코스닥에서 샀습니다. 음흠. 외국인과 기관은 역시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1조 5천억어치 코스피에서 매도, 코스닥에서 2천억 팔았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3,800억, 코스닥에선 1,3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규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저는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는 기관보다도 외국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게임스탑 관련된 얘기를 좀 요즘 너무 언론에 도배가 되는 것 같아요. 게임스탑 관련해서. 서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이 테슬라였잖아요. 네. 이제 게임스탑도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게임스탑 매수가 273억 원, 매도는 282억 원. 활발하게 그냥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이 상한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게임스탑 주가 보면은 막 세 자릿수 수익률 하루에도 막 폭등하고 이런데 더 재밌는 현상은 게임스탑의 종목 코드가 GME거든요. 근데 GME 리소스라는 호주 상장사가 뜬금없이 장중에 53% 폭등했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 보고 저는 IT 버블 때 생각이 그렇지. 너무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무슨 닷컴 이런 이 얘기 그 종목에 그 닷컴 자만 붙으면은 막 폭등하고 막 이랬었던 때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 정도가 아니고 분기 적자를 발표해야 주가가 올랐어. 이해가 되십니까? 왜 분기 적자를 발표해야 주가가 올랐는지 아세요? 왜요? 얘네 투자하는구나. 투자를 많이 해. 닷컴 투자를 많이 해서 적자가 났구나.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냥 시장이 미치면 그렇게도 되는 거지. 네. 오늘 그 비슷한 징후를 한번 맛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는 건 결코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좋은 시그널 아니에요. 저런 시그널들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과열됐다라는 걸 뭐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에서 조금 서운한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네. 인텔 CPU가 이제 내년도 말에 이제 양산할 예정인데요. 차세대 CPU가 3나노 공정 TSMC의 3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대만의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인텔의 이제 CPU가 이미 TSMC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라고 네. 확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삼성전자하고 TSMC 계속 저울질을 했잖아요. 인텔이. 네. 물론 TSMC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주주들은. 근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 인텔의 기술 제조팀이 5나노와 3나노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있는 대만의 사이언스파크 내 TSMC 공장 부지를 직접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일각에서는 TSMC와 인텔의 제휴가 2나노 GAA라고 하죠. 게이트 워러라운드 이 공정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칩셋은 받았으니까 네. 그렇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사실은 쉬운 거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걸로 가는 거는데 솔직히 말해서 TSMC 잘했죠. 잘하고 그다음에 독자적인 그 패키지 방법 뭐였죠? 그 패키지 팬아웃 팬아웃 레벨 패키지라는 독특한 패키지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에서 괄목할 기술력이 점유율 상승을 이끌었으니까 이건 할 말 없는 겁니다. 저쪽이 잘해서 갖고 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네. 근데 이렇게 증시가 꼭대기로 달려가는 구간에서는 기대감이 살짝만 꺾여도 좀 시장에 타격을 많이 주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복합 기업이라 참 좋은 거는 같아. 이제 핸드폰은 오래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네, 아쉬움이 이거는 드네요. 파운드리고 네. 메모리도 좋아질 것 같거든요. 이건 파운드리야. 5개, 제가 이제 5개로 나왔잖아요. 메모리, 파운드리,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 5개가 붙어 있는 복합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가 조금 덜 풀린다고. 이거 안 풀리는 건 아니고 덜 풀리는 거죠. 이런 정도라고 봐도 다른 쪽에서 좋아지면 또 방어가 되니까.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오늘 20%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상이에요? 23% 올랐습니다. 예. 최근 들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27일에 이제 금호석유의 대주주 박철환 상무가 10%를 갖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된 게 어제 공시 때문인데요. 박창구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 해소 공시를 냈습니다. 친척이잖아. 네, 조카입니다. 박창구 회장이 조카거든요. 조카가 어떻게 특수관계가 아니지? 네. 의절했다 그러면 뭔가. 예, 뭔가 갈등이 촉발됐죠. 네. 예. 그래서 이 경영권 문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이 네. 기대감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공시에 반응을 해서 두 자릿수 상승세가 있었고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금호석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24.87%였거든요. 네. 이번 공시로 이제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박창구 회장과 자녀 지분만 남아서 14.87%가 됐고요. 네. 그리고 떨어져 나간 박철환 상무의 지분율은 10%입니다. 네. 네. 한 4~5%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최근 박철환 상무의 우호 세력들이 3~4% 지분을 집중 매수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4대 14, 15대 15 약간 이 정도로 네. 거의 비슷비슷한 지분율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박철환 상무가 주주 제안서까지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안건은 배당 확대와 사회이사 교체 요구로 알려졌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3월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전망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네요. 왜 대주주가 배당 확대를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이사 교체라는 건 자기 사람 심고 싶을 것이고 네. 배당 확대는 우호 지분을 확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 아닌가 싶네요. 네. 네. 그리고 2020년에 2019년 대비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 엄청 좋았죠, 상황. 그리고 네. 2021년에도 아주 호실적인 예상이 되는 가운데 네. 이런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뭐 배당 확대, 주주 친화 정책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네. 역시나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부추겼는데요. 이 타겟 PBR을 2.14배로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도 38% 상향한 29만 원을 제시했고요. 장갑 팔아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작년에. 수술용 장갑 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이 목표가 올리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상장이 이제 가닥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비대면 PT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후보 증권사들과는 이제 리그 테이블 실적, 상장 주관 및 인수 경험, 해외 세일즈 역량, 기업 가치,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를 마쳤다고 하고요. PT 점수를 포함해서 정량 정성 평가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주관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100조 원 정도까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조라니 현대차보다 훨씬 비싸네. 예, 그렇죠. 그래서 PT에 참여한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 공동 주관사 지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규모가 아마 한두 너무 개 커서.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예, 그래서 주관사가 확정되는 대로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코스피의 예비 심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MSCI 종목 교체가 이제 2월 달에 있거든요. 네네. 2월 10일 날 오전에 한국 시장 기준으로 MSCI 2월 분기 리뷰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날 교체가 확정된 종목은 2월 26일에 장 마감 후에 MSCI 지수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요. 항상 미리 움직이죠. 그렇죠. 예, 2월에 신규 편입 예상 종목을 말씀드리면 가능성 높은 종목으로 녹십자, 한미사이언스를 뽑았고요. 좀 가능성이 중간 정도인 종목은 SKC, HMM, 빅히트를 뽑았습니다. 예. 예상 편출 종목은 가능성 높은 종목은 오뚜기하고 롯데지주이고요. 그렇군요. 예, 네. 가능성이 좀 중간 정도인 종목은 삼성카드, 한국가스공사, 메리츠증권을 뽑았습니다. 네. 신한금투자 리포트를 참조를 한 거고요. 예, MSCI 코리아 지수를 추적하는 패시브 자금이 대략 72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편입 예상 종목의 매입 수요 네. 그리고 편출 종목의 매도 수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단순히 이제 매입 수요만이 아니라 일평균 거래 대금 대비 얼마나 많으냐 이게 사실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한 0.7배, 한미사이언스는 1.7배입니다. 네. 한미사이언스가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편입이 되면은 그만큼 매수 수요가 이 시장 주가 상승률에 영향을 끼치는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편출 예상 종목은 조금 타격이 커 보입니다. 예, 편출되면 이제 매도 수요 추정치가 일평균 거래 대금 대비 몇 배냐를 보면 오뚜기가 무려 한 10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롯데지주가 4.1배 정도라서 편출이 혹시 된다면 거래 대금 대비 하루 거래 예, 대금 대비 거래 펼치될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4배, 8배 이렇게 된다는 예, 얘기잖아요. 일평균 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종목이라서요. 네. 네. 그렇고요. 과거 데이터를 볼 때 교체 종목 발표 45일 전부터 발표일까지 기간 그리고 이 기간을 이제 하나의 기간이고 그다음에 발표 이후에 실제 편입일까지의 기간 요 두 기간 동안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편입 종목들은 네. 2020년에도 이제 편입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뭐 더존 비존,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시젠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네. 이 종목들을 비교해 보면 두 구간에서 각각 시장 대비 47%, 18% 초과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러네요. 네. 물론
항상 이 과거 데이터를 볼 때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단일 변수만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슈들이 영향을 끼쳤으니까 이거를 참조해서 러프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 중에 거의 유일하게 상승한 업종이 종이 목재 업종이었습니다. 네. 명품 재즈가 12% 올랐고 신품 재즈 11%, 뭐 아시아 재즈 5.6% 정도 올랐는데요. 아마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좀 몰리면서 골판지대란이 일어날 거란 전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모자란 참이었어요. 많이 모자랐죠. 네. 그리고 2020년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와. 네, 아직 12월 데이터는 안 나와가지고요. 1월부터 11월까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5만 3,8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9.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 이거 심각해요. 얼마나 이게 출산 파업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의 국민연금의 위기는 여기에 있어. 네, 저까지는 괜찮다는 저 좀 설도- 우려가 되죠. 그렇죠. 저까지는 괜찮다는 설이 들렸어요. 안녕. 들렸어요? 안녕. 내가 물어봤어. 내가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봤는데 74년생인가 76년생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저는 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게 그게 국민연금의 수익률 뭐 1, 2%, 2, 3%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저까지 수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 아주 잘 내죠. 수익률 국민연금 좀 운용 좋아요. 굉장히 잘하죠. 네. 그동안에 정말 잘했어요. 고맙죠, 그런 부분들. 예전에 한 4%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는데 네. 요즘엔 좀 수익률이 높잖아요. 수익률이 높아서 사실은 네. 고맙지. 그 웬만한 공모 펀드보다 훨씬 잘했죠.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한국의 경제 최대 위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경제 자산 중에 제일 큰 위험이 있는 게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쫄면 안 되는데. 이게 하여튼 모든 경제의 흐름들이 큰 충격이 오면 안 됩니다. 서서히 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충격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인구가.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게요. 네. 2015년부터 19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이 출생아 수의 평균 증감률이 마이너스 8.2%였거든요. 이번에 2020년도가 9.8%니까 네. 속도가 빨리 늘었습니다. 매출하고 이익 성장이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로얄 회사야. 거꾸로 이 정도 는다면, 그렇죠? 네. 투자하기 좋은 회사죠. 그렇죠. 물론 ROE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되면 7년에 2배씩 회사가 크는 거죠. 나쁜 회사 아닌데 그 거꾸로 보면 이렇게 빠르게 인구가 준다는 건 굉장히 섭섭한 그렇죠. 얘기죠. 제가 수능 볼 때 수능 봤던 그때 응시자 수가 한 65만 명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65만 명. 예. 몇 년도에 쓰는 것이죠? 2018년도. 2018년도에도 그 정도다. 그때도 꽤 많았네. 65만 명? 꽤 많았죠. 예, 근데 지금 20만 명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아닙니까? 우리 한번 물어봐. 우리는 몇 명 시험 봤는지. 네, 어땠나요? 우리는 한 100만 명씩 시험 봤어요. 매년. 재수생까지 합치면 더 많았지, 우리는. 100만 명이요? 100만 명.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우리한테 달려있어. 우리가 좌지우지 다 하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다 돼. 내 앞뒤로 한 3년씩 쪼개가지고 딱 모이면 어떤 세대가 모여도 우리보다 인구가 적어. 이제 베이비 부모 58년생 분들이 이제 조금씩 줄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최대 파벌 됐어요. 까불지 마. 그렇군요. 이 70년대 초반 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여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뀌는 이게 인구 구조의 그 경제학이고 인구 구조의 사회학이고 굉장히 인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대수의 법칙으로다가. 그렇죠. 근데 또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안 낳은 사람 잘못도 아니고요. 그만큼 삶이 팍팍하니까 집값이 그래서 비싸서 저도 할 말이 없고요. 집값이 비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집값이 비싸서 그렇죠. 그렇죠. 애를 하나 놓을 때마다 집이 한 덩어리씩은 커져야 돼. 방 하나씩은 커져야 되잖아요. 네. 애를 하나씩 키울 때마다 그죠?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저 양평으로 오세요. 대골 같은 집에 살 수 있어. 전세값으로. 안 믿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인 인생은 없어져. 그럼 아침 저녁. 아침, 별 저녁 보기, 시간이 별만 없어요. 봐, 별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